네, 저는 오늘 그 디자인 시스템이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는 김정환이라고 하고요. 네, 우한 형제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한 형제들의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입사를 했고요. 그때 이제 프론트 개발자로 입사를 했어요. 또 몇 가지 프로덕트를 담당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배민찬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배민찬 서비스 프론트엔드나 하다가 어,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비스가 접히고 또 조직 이동이 돼서 배민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배민에도 보면은 실제 우리 B2C 메인 앱이 있지만 그 뒷단에는 많은 그 도메인 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메뉴 시스템이라는 데서 메뉴 관련된 프론트 개발을 했어요. 대부분 이제 어드민 쪽이었죠. 어드민 개발하고 또뭐 고객센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민 셀프 서비스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요게 오늘 그 이야기할 그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했던 프로덕트입니다. 배민 셀프 서비스라는 곳에서 또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일본의 배민이 잠깐 진출한 적이 있었어요. 뭐 기사 보면은 과거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진출해서 그 서비스명이 푸드네코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민에서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한 크게 보면 네 가지 프로덕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요 배민 셀프 서비스에다가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오늘 발표를 할 때 그 쿠폰을 주셨어요. 너무는 네, 안 보여? 네. 여기 보면은 이 쿠폰이 10,000원짜리 배민 쿠폰인데 10장 주셨어요. 그래서 발표할 때 좀 리액션을 좀 유도해라라는 주최자분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또 급하게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는 와중에 질문을 드리면 아시는 분은 빠르게 네,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가장 빨리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께 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 기록하시죠? 네. 이름만 언급해 주시면. 제가 이름 언급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선, 이런 이름은 네, 아무튼 정답을 해주신 분에게는 제가 이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배민에 와서 최근에 만들었던 프로덕트 이름이 뭘까요? 네, 제가 배민에서 4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만들었던, 네, 네, 배민찬, 푸드네코, 네. 배민찬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담당했던 서비스고요. 그 푸드네코가 정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디 강뽀얀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많은 쿠폰을 이거 어떻게 드려요? 메일로 드리나요? 메일로. 네, 메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뒤에 쿠폰 코드가 있네요. 이거 아마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10개 해서 쿠폰 9개 나갔어요. 음, 네. 그, 음,
우한테크, 그래요. 여기 계신 분이죠. 딱 정리해 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퀴즈가 딱 나가니까, 그것도 좀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한 10년? 10년, 11년? 요 정도 돼요. 제가 신입사원 때 출장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출장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데 가봤죠. 가서 뭐 이제 업무를 다 마치고, 뭐 과장님, 대리님 같이 해서, 그렇게 자가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식당 종업원이 이렇게 영수증을 갖다 줍니다. 영수증과 볼펜을 갖다 주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 여기 토탈 해가지고, 네가 먹은 것이 얼마야, 이렇게 해놓고, 요 팁이랑 토탈 부분에 밑줄로만 해도 공란으로 딱 주더라고요. 또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가 알아서 서비스료를 내, 팁을 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이런 거를 받아보지 않으니까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하다가 팁은 얼마가 적당해, 몇 프로가 적당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가장 적은 그 퍼센티지로 해서 팁을 줬고, 그리고 토탈 금액에 팁을 더한 진짜 내가 내야 될 돈 이렇게 딱 적어서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 뭐, 이메일은 그 네, 지금 앞에 보니까 막 중간중간 뜨시는 것 같아요. 네, 답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당혹스럽고,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화도 나기도 했어요. 왜냐면, 아니, 팁을 받을 거면 좀 알아서 각 3달러면 3달러 정해주지, 당신이 좀 알아서 써주세요. 라는 좀 그런 의도 같아가지고, 얄밉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계속 출장을 하면서 식당을 가는 곳마다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곳은 뭐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점이었지 웬만한 식당에서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미국의 팀 문화에 대해서 적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출장도 가고 여행도 갔던 곳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도 좀 돈 문화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네, 음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조절하고 있죠? 네, 조절하고 계시대요. 웅성웅성하게 들려요?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음, 네, 지금은 어때요? 잘 들려요? 아직도 웅성웅성해요? 지금 마이크 좀 움직이느라 좀 아까 노이즈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마이크가 지금 요 앞에 있는데 카메라에 안 보이긴 해요. 한결 나아졌대. 음, 네, 이거 진행할게요. 안 좋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마트에 갔는데 면도 날을 사러 갔어요. 면도 날을 사고 캐셔한테 이제 계산하려고 현금을 주고 물건을 줬는데 잔돈을 이렇게 바닥에 툭 던지는 거예요. 잔돈을 툭 던지고 또 바닥에 면도날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불쾌하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계산론의 모습이었으니까. 막 그때 속으로는 나를 뭐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왜냐면 뭔가 이게 중국 사람은 대륙 사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좀 기분 나쁘게 물건이랑 잔돈이랑 챙기고 나온 다음날 또 중국 현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한테. 근데 원래 그런 데거든요. 중국에서는 어딜 가나 이렇게 잔돈 있으면 던지고 물건 계산하고 물건 그냥 던진다.
근데 저도 이 발표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내가 너한테 이만큼 돈을 줬어라고 툭 던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좀 동물을 정확히 한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어디 블로그에서 본 거여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왜 그렇게 물건을 던지고 잔돈을 던졌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좀 예, 돈 문화가 좀 다르구나 그런 걸 좀 경험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중국 여행을 몇 번 갔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뭐 일본 여행은 뭐 많이 가시죠. 가깝기도 하고 뭐 저렴하기도 하고. 저는 그 일본 여행할 때 처음으로 간 곳이 그 후쿠오카였어요. 네, 제일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비행기로 1시간도 안 걸렸는데 중국 유학하셨던 분이 디폴트라고. 맞아요. 이 일본에서는 그때 제가 돈을 양심환전해 가지고 이제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서 후쿠오카 공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 인천공항이랑 비슷하게 이제 후쿠오카 시내 도심부로 가야 되는데 지하철밖에 없더라고요. 또 지하철로 가서 표를 사려고 그러는데 그 자판기에 동전만 들어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뭐 지폐 잔돈이 들어갔었나. 근데 제가 환전해간 돈이 좀 액수가 큰 그 지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 옆 사람한테 빌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은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판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뭐죠? 그캔 음료라던가 과자, 스낵 이런 것들이 길거리 자판기에 많이 깔려 있는데 자판기 몇 번 이용하면은 동전이 엄청 많이 쌓이고 또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려면 동전을 항상 소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전 지갑 같은 것들 여행을 준비했었는데요. 일본에 보면 일본은 이런 동전 지갑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폐를 넣는 지갑인데도 동전을 넣는 그 포켓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일본 여행 갈 때 환전할 때는 꼭 잔돈을 챙겨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쓸 때 동전을 한국보다는 비교적 자주 쓰는구나. 그런 그런 걸 좀 깨달았어요. 또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일본 여행을 몇 번 갔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 다 챙겨가고 은행가서 환전할 때도 동전돈 몇 개 주세요.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고 나니까 또 일본 뭐 생활도 여행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여행하면서 각 나라에 대한 어, 돈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뭐 미국이나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보기에는 다르다고 느끼겠죠. 이게 각 나라마다 돈에 대한 문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또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프로덕트 연관된 직군에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프론트 개발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기획자, QA 되게 많죠. 백엔드 개발자도 있고요. 이 각 직군마다 프로덕트를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뭐, 저 같은 개발자는 이 같은 기능이더라도 그 기능 뒤에 숨겨진 코드를 떠올리죠.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게 잘 어울리는가, 이쁜가 그런 외양을 좀 볼 테고요. 또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보다는 이 프로덕트에 정책이 잘 녹여져 있는가, 좀 정책적인 부분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시는 QA는 이 프로덕트가 우리가 만든 이 TC를 얼마나 통과했어. TC율 뭐 몇 퍼센트의 프로덕트야. 이런 걸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죠. PO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프로덕트를 좀 더 높은 시각에서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에 뭐 이 앱이나 어떤 뭐 웹 페이지에 요소가 있다고 합시다. 박스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이 박스와 버튼 사이의 간격이 얼마가 최적일까? 이런 걸 보는 관점은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보기 좋은 간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개발자가 보기에는 이거 왜 간격이 일정하지 않지? 혹은 간격에 왜 최소 그 단위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좀 많이 고민스러웠던 경험 중에 하나인데, 특히 마케팅 페이지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 아래 버튼이 있는데 그 사이 간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7픽셀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무슨 기준으로 17픽셀이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혼자 토익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러면 나는 무조건 크기 단위는 뭐 8픽셀 단위로 할 거야. 혹은 4픽셀 단위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4의 배수, 8의 배수 이런 식으로 간격을 정하는 걸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관점이 다르듯이 기획자와 개발자의 관점도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죠. 17픽셀은 좀 애매하죠.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왜냐면 무조건 뭐 4에 대해서 8에 대해서가 맞다라고도 얘기할 근거가 없어서 저도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었죠. 다시 와서 이제 기획자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류 메시지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뭔가 폼을 서밋하고 나서 또 잘못 입력된 부분에 또 이메일 부분에 여기 이메일 뭐 형식대로 입력하세요. 뭐 비밀번호는 뭐 6자리 이상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만드는데 기획자는 각 상황에 맞는 오류 메시지를 정의해서 기획서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오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펙만 주면 그 스펙에 맞는 공통된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냥 그 문자 템플릿을 쓰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개발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기획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기획자는 이제 그 세부 구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자는 이제 그렇게 템플릿 더 하면 코드도 재사용하고 또 메시지 톤도 좀 일반적으로 나가도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보는 관점도 기획자랑 개발자랑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트를 개발을 하려면 각 직군마다의 그 차이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개발자라고 하면 디자이너가 쓰는 용어도 좀 이해해야 되고요. 또 디자이너가 사고하는 방식도 좀 익숙해져야 되고 또 뭐 반대로 기획자도 개발자에 대한 개발에 대한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또 네,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각 직군의 차이에 대한 좀 합의점이 있어야 그런 합점이 있어야 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 당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네요. 네. 우아한 테크 여기 앞에 계신 분인데 다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역지사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걸 좀 일치시키기 위해서 좀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속한 팀에서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번 발표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간단히 보면 디자인 시스템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눠서 이전 먼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만들 때 일하는 방식과 좋은 UX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디자인 시스템 이후에는 이제 무엇이 변했나 그런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게 인터넷에서 듣기로는 작년, 재작년부터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자인 시스템이 없다고 우리가 프로덕트 개발을 못했던 건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저희는 뭐 웹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들을 만들어 왔죠. 그리고 또 그래 어떤 분은 그 토스에서 디자인 시스템 처음 들어봤다. 2000년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또 디자인 시스템은 좀 전 최근에 나왔던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좀 디자인 시스템 비슷한 게 존재하긴 했었어요. 뭐 트위터 부트스트랩 같은 이런 UI 라이브러리나 페이지 템플릿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했었고 또 많이 써왔어요. 근데 그런 것이 디자인 시스템과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랑 우리가 얘기하는 디자인 시스템이랑 뭐가 다르지?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좀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디자인 시스템을 발표하신 다른 발표자들의 내용도 좀 봤는데 얘기하는 것도 조금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컴포넌트 단위로 되어 있고 디자인과 개발자가 뭐 싱크를 맞춰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그동안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없이도 프로덕트 개발이 가능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제가 화면 개발을 해왔는지 좀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디자이너 분한테 디자인 시안을 이렇게 받으면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요거 마케팅 페이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주시거나 혹은 이거는 그 메인 뭐 타임라인 페이지예요. 그래서 타임라인 페이지로 페이지 단위로 개발해서 디자인 가이드를 줍니다. 디자이너분. 이제 개발자가 보면은 그거를 페이지 단위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버튼도 만들고 또뭐 이미지 섹션도 만들고 박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를 만들죠. 또 이런 식의 사이클이 계속 돌죠. 페이지가 추가될수록 다른 페이지 오면 또 그 다른 페이지도 만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버튼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버튼 마크업을 쓰고 btn이라는 CSS 클래스를 활용하죠. 그리고 뭐 CSS 파일 안에서는 이 btn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디자인 시안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사이클에서 또 다른 페이지가 왔는데 디자인 시안이 왔는데 거기도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미세하게 달라요. 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뭐 17 픽셀 같은 조금 다른 뭐 크기 혹은 색상 뭐 이런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전과 조금 다른데 아마 그래도 디자인 의도가 있겠지. 그 디자이너 분의 눈을 믿자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이 BTN 클래스를 못 쓰니까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뭐 버튼 혹은 뭐 BTN2 이런 식으로 해서 CSS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개발은 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고 늘어날수록 이 버튼의 종류가 늘어나고 이 CSS 클래스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왜냐면 각 페이지별로, 페이지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매 페이지에서 만든 버튼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저 입장에서 볼 때는 각 페이지마다 서로 다른 UI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버튼이 도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재사용되는 코드는 거의 없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코드를 운영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코드도 좀 재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더 일관적인 UX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코드 재사용하면 좀 일도 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일을 할 때는 이제 좀 UI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똑같이 디자이너분은 페이지를 디자인해서 디자인 가이드를 전달해줘요. 이제 개발자는 이전과 다르게, 저는 이전과 다르게 이 페이지 안에서 재활용할 만한 UI 코드를 나름대로 찾아요. 여기는 박스, 여기는 버튼. 그래서 나중에 이런 비슷한 게 오면 요거 코드를 재활용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보면은 버튼에서 기본적인 스타일은 이 BTN이 갖고 있고 색상은 BTN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이 프라이머리 색상의 버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만약에 나중에 다른 색깔이 오면은 뭐 세컨더리로 하든 뭐 덴저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해. 그럼 역시나 이제 다음번에도 디자이너 분이 시안을 주면 좀 버튼 모양이 달라요. 봤더니 기본 버튼 모양은 같은데 색상은 좀 세컨더리 색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색상에 대한 CSS 클래스로 BTN 세컨더리 또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크기도 좀 다르네 라고 해서 나름 BTN 라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건 뭐 트위터 부트스트랩에 있는 클래스명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개발을 하는데 이게 반복을 되면 이런 프로세스가 반복되면 여전히 이전처럼 UI가 일관적이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클래스만 많이 늘어나더라. 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이런 코드들이 재활용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디자이너랑 뭔가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혹은 이번에 버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전이랑 왜 다르죠? 이런 좀 협의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디자인 시안이 오면 디자이너가 뭔가 다 의도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좀 이런 생각으로 좀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UI 코드를 재활용하려고 한다면 디자이너랑 얘기를 해야겠다, 규칙을 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고민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러한 스타일로 CSS를 이용한 UI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많이 쓰이는 트위터 부트스트랩이었죠. 이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했더니 뭐 모양이 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타입 버전 5버전으로 업데이트됐더라고요. 이런 거 썼고 지금은 뭐 쓰시는 분은 제가 못 봤는데 그때 당시에 트위터 부트스트랩과 좀 양대 산맥으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파운데이션이었었어요. 요 두 개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도 저는 둘 다 조금씩 써보긴 했지만 이걸 더 많이 썼어요. 트위터 부트스트랩. 그러다가 뭐 이제 구글에서 나왔죠. 머터리얼 UI가 나오면서 이게 엄청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프로토타입 앱을 만든다거나 혹은 뭐 어드민 개발할 때 디자인 워크숍 할때 이 머터리얼 UI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네, 그 유행 좀 줄은 것 같고요.
또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해서 뭐 얼마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모양이 있는데 네, 요거 저 써봤는데 요거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이거 퀴즈로 하겠습니다. 혹시 요 가운데 있는 이 CSS 프레임워크의 이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처음 보시는 분 있고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채팅 있고 네트워크도 있죠. 네, 더더라. 너무 어려운. 필요 없어요. 힌트. 힌트. 제가 힌트를 앞에서 힌트 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미 정답이 나와가지고. 네, 시메틱 기와이 맞습니다. 그 대부장님이 맞히셨어요. 네, 이거 전 딱 한 번 써봤어요. 리액트 프로젝트 할 때 시멘틱 UI 갖다가 썼는데 좀 깔끔하고 이뻤어요. 네, 시멘틱 UI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돈 2개 써서 이제 8개 남았습니다. 8개 남았고. 자, 그리고 이제 리액트랑 또 강하게 또 결합되어 있는 엔트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저는 최근에는 이 엔트 디자인을 많이 써서 어드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트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테일윈드 CSS가 아주 인기죠.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거는 CSS만으로 되어 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미 그 CSS 정리를 다 해놔가지고, CSS 조합만으로 만드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없이 프로덕트를 만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뭐 제가 디자인까지 다 챙길 수도 없고 또 디자인을 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UI 라이브러리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드민처럼 디자인 없이 그냥 만들 수 있는 것들은 UI 라이브러리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또 뭐 지금 여기는 트위터가 아니라 네 맞아요. 트위터 부트스트랩. 네,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이제 많이 썼는데 첫 번째 또 이제 개발자 1은 저죠. 개발자 A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뭐 디자인 시안 보고 CSS 정리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좀 나름 좀 원칙을 정해서 쓰자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긍정의 그 메시지와 부정의 메시지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버튼도 뭐 프라이머리와 덴저는 구분해서 쓰자라고 해서 뭐 저장 버튼은 파란색으로, 삭제 버튼은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저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개발자들도 같이 개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공감대 없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은 트위터 부트스트랩 저도 알아요. 네, 뭘로 쓸게요. 그래서 개발을 하지만 그 공식 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초기 제의도 또는 긍정 메시지와 부정 메시지를 구분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개발자분들에게는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저런 뭐 구분 없이 그냥 다 파란색으로 뭐 저장 버튼, 삭제 버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뭐 이게 어둠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 뭐 이런 링크처럼 생긴 버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버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마치 링크인 것처럼 버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이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이긴 한데, 그게 우선순위이긴 한데, 이런 좀 UI, UX적으로 좀 챙기지 못할 때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개발 짤로 많이 돌아다니죠. 예. 이미 여기 봐보면 목부터 이렇게 튼튼해요. 근육이 안 있어요. 이게 비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날개라는 그 올바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이게 날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목을 써서 헬리콥터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 프로덕트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UI 라이브러리라는 수단을 쓰는데 이 수단을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프로펠러 헬리콥터처럼 날아가는 비행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실제로 뭐 다른 서비스들 봐도 그런 것들이 심심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쇼핑몰의 버튼인데요. 누가 봐도 버튼이죠. 버튼이에요. 이렇게 네모박 딱 돼 있고 상품 더 보기 위해서 더 보려면 클릭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요거의 그 마크업을 까보면 디비전으로 돼 있고 심지어 그 안에 헤딩이 있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사용하시는데 이 버튼을 절대 누를 수 없죠. 왜냐면은 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게 버튼이다라는 것도 기기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절대 누를 수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찾았냐? 저는 이제 뭐 그런 도구를 써서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그 브라우저 익스텐션 중에 그 빔, 빔 확장 도구가 있어요. 뭔가 마우스 쓰지 않고 키보드만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브라우징 할 수 있는 툴인데요. 거기서 단축키를 누르면 모든 버튼과 링크, 클릭할 수 있는 요소에 다 단축키가 표시돼요. 근데 여기에만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개발자니까, 컴퓨터 개발자니까. 그 코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이 뭔가 그 화면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긴 하는데 그 달성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원칙과 맞지 않게 사용한 그런 사례인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드민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드민에서도 UI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원칙 없이 사용하게 되면 아까처럼 뭐 버튼이 링크가 되기도 하고 버튼의 색상이 의도와 맞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쁜 U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부 사용자라도 사용자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잘못하면 그러한 UX에 익숙해져서 사용자가 잘못 학습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웹페이지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뭐 파워 버튼 닫았는데 뭐 마케팅 광고 수신 버튼을 눌러버리는 적도 있고요. 또 뭐 예전에 윈도우즈 쓸 때는 뭐 액티브엑스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때 막 뭔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계속 다음을 눌러야만 되는 그런 UX. 굉장히 위험한 UX이고 사용자를 잘못 학습시켜서 악성 프로그램을 나도 모르게 설치하는 그런 학습 결과를 낳죠. 저는 그런 이런 원칙 없이 UI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낳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규칙 없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기만 하면 언뜻 보기에는 되게 이뻐 보이고 빠르지만 리눅스를 만들기 쉽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원칙까지 포함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좀 시도했던 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디자이너와 같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 그, 그게 지금도 인상적인데요. 시니어 디자이너셨어요. 그 프로덕트를 개발 초기에, 개발 초기에 UI 컴포넌트를 본인이 알아서 다 만들어 놨어요. 개발자랑 협의해서 팝업, 이것은 팝업이요, 이것은 버튼이요, 이런 협의 없이 이미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UI 컴포넌트를 다 정의해서 만들고, 색상 팔레트부터 폰트,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심지어는 버튼을 클릭할 때,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 시작부터 나갈 때까지 그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만드셔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일하기 편했죠.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합을 많이 맞춰보신 분들이라서 그런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 시간을 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썼고요.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 시스템의 요소를 리액트 컴포넌트 단위로 다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팔레트 이런 것들도 그 사스를 썼기 때문에 사스 변수에서 다 관리하고 그래서 뭔가 디자인에서 생각하는 것과 개발에서 생각하는 그 디자인 시스템에 싱크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먼저는 저는 개발하기 전에 스토리북으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피그마를 많이 쓰는데 제플린에 보면은 이렇게 제플린 화면을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떠가지고 뭔가 좀 약간 반투명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그 스토리북에 딱 비춰보면 1픽셀도 어긋나지 않고 딱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고 짜릿하죠. 그렇게 디자인 시스템을 아주 재밌게 만들었던 거. AI 파일이죠. 포토샵 일러스트 아니에요? 어, 맞아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하기는 좀 힘들어요. 힘듭니다. 파일도 너무 커가지고 그거 막 열면은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레이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여튼 그 디자인 시스템을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프로덕트도 잘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회사 일이기 때문에 이제 조직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도 바뀌어요. 이 담당했던 디자이너분이 본인의 의지건 아니던 간에 회사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다른 부문으로 갈 수가 있죠. 뭐예요? 제 얼굴밖에 안 보인다는데. 맞아요. 제 얼굴이랑 프리젠테이션 보이면 돼요. 네. 아무튼 조직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담당 디자이너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 가이드가 그 뒤로부터는 좀 유지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 좀 힘들었고, 또 이게 저희도 이제 개발을 하면은 개발자별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발자 성향이, 그 코드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아마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디자인도 그 작업하시는 디자이너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 디자인 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심할 경우에는 디자인 개편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개발 쪽에서는 바뀐 디자인을 팔로우 해야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한 번에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점진적으로
지역적으로만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액트 컴포넌트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전 디자인 시안도 지원해야 되고 또 변경된 디자인 시안도 지원해야 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이 바뀌고 그 바뀐 변화를 코드에 반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기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이 분기는 모든 디자인 시안이 바뀌어야만 분기가 없어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분기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 코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변화를 수용하는 만큼 또는 더 좀 모호하게 되고 모든 변화를 다 수용해야만 하는 그런 코드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거는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거기서 분기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히스토리를 모르는 개발자거나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도통 이상한 거죠. 도통 이상하고 그냥 보기에 막 그 리액트 프롭스도 너무 많고 또 보면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컴포넌트인데 막상 이거를 사용하려고 보면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 식당 들어갔는데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식당 아줌마가 다 맛있어요.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런 데는 예, 맛이 없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각자 이제 페이지 디자이너 개발자가 각자 페이지 단위로 일을 하다 보면 코드 재활용도 안 되고 또 일관성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렇게 만들면 빨리 만들 수는 있는데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없이 사용하면 그냥 이쁜 쓰레기 같은 게 나와요. 목적만 달성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랑 협의하자라고 해서 디자인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근데 조직이 변하니까 이 디자인 시스템도 그 영향을 받더라. 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조직의 변화에도 무관한 좀 격리된 그런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48분? 50분이시죠. 조금 빨리 해야겠다. 네, 제가 내용이 적어서 천천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개발자는 이 디자인이라는 데는 좀 이렇게 잘 모르더라도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시스템. 제가 요것만 설명하고 10분 쉴게요. 시스템. 뭐 익숙하긴 한데 뭐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하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키백과에 보니까 딱 세 가지였어요. 복잡한 체계에서 그 안에서 그 구조와 구조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규칙들의 집합이다. 규칙들의 집합을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것에 빗대어서 디자인 시스템은 뭘까? 라고 좀 나름의 중간 결론을 냈는데요. 시간이 되어서 10분만 쉬고 해도 되겠죠. 10분만 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 디자인 시스템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우리가 아는 시스템 하면 몇 가지가 있죠. 운영체제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시스템에 빗대어 보면, 지금 요 프로그램도 운영체제가 있는 거죠. 맥OS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이 운영체제는 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게 하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잡한 환경이 들어가죠. 여기에는 그 컴퓨터를 제어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기 위한 CPU가 있고요. 또 이 CPU가 읽어야 될 데이터를 로딩하고 있는 메모리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꾸 저희 팀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 메모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메모리에 로딩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디스크라는 것도 있죠. 이러한 구조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운영체계에는. 그것이 바로 CPU의 리소스를 적절히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할 수 있는 스케줄러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CPU를 효율적으로 쓸 테고요. 그리고 각 프로세스마다 메모리 주소 접근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도 있죠. 그리고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그 디스크의 섹터를 나누고 또 어디에 데이터가 파일 형태로 저장되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케줄러, 가상 메모리, 파일 시스템 등을 우리는 모아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비슷하게 보면은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쓰는데 좀 라임을 맞춰보려고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봤어요. 이것도 비슷한 프레임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컴퓨터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모뎀이나 랜, 케이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무선 매체 같은 것들, 이런 통신 장비를 갖춘 이 컴퓨터들이 연결된 환경에서 돌아가죠.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전송하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전송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제대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그런 규칙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TCP, IP가 있을 테고요. 또 그 레이어 위에 돌아가는 HTTP,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에 그래서 웹 문서를 전송하는 이런 규칙이 있어야 서버와 이 브라우저 간에 웹 문서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SMTP는 이메일이죠. 이메일이고 SSL 같은 그런 보안 프로토콜도 다 지켜야만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모아서 우리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요. 생각을 좀 확장해서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로도 좀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어요. 회사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남자, 여자, 그리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 또 나이가 많은 사람, 지식도 고졸, 대졸, 대학원 나오신 분 다 다릅니다. 이런 복잡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에 오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보호도 하고 결제도 하고 저희 같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획도 하고 디자인, 개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윤 창출의 활동을 할 때 어떤 규칙 없이 일하게 되면 정말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고 또 보안 규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결제를 위한 결제 시스템도 있고 또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 사원증, 이런 뭐 이름표, 사원증을 표현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업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이 회사에서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업무 시스템에 따라서 당연하게 보고하고 또 당연하게 모아서 회의하고 또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시스템에 맞게 휴가를 쓰고 그렇게 회사가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관점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바라봤어요.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를 다루죠. 프로덕트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냥 뭐 색상, 길이, 너비, 그리고 뭐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UI가 드러나죠. 근데 이 안에서 뭐 버튼이나 박스, 리스트, 폼 이런 생김새도 나타나고요. 기능적인 것도 있죠. 뭐 로그인, 그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 편집하는 것. 이런 구조와 행동들이 있죠. 생김새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규칙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없으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관적이지 않고 나쁜 UX를 만들게 되죠. 그런 통제하는 규칙이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관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당연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일관성과 당연함이라는 규칙을 모아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부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기대하는 것은 이 디자인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프로덕트의 모양새와 기능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시스템만 잘 있으면 우리 일하는 프로덕트 멤버들은 당연하게 디자인을 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당연하게 기획하고 또 당연하게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왼쪽은 네이버고 오른쪽은 페북인데 캡처에는 제가 수정한 거예요. 수정한 거니까 이해하지 말고 보면은 뭐지? 네. 저랑 같은 이름이군요. 김병하. 반갑습니다. 네. 왼쪽은 뭔가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보통 이제 로그인 폼인데, 로그인에서는 우리 당연하게 아이디를 먼저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죠. 근데 왼쪽이 불편한 이유는 비밀번호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기능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뒷단에선 그냥 API 태워가지고 로그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저 입장에서 아이디 치려고 봤더니 왜 비밀번호 치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서도 정하지 않은 건데 이미 우리는 웹 서비스를 10수년간 써오면서 이게 당연하게 됩니다. 근데 무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페이지를 2단계로 나오는데 이 난 단계조차도 순서를 맞췄어요. 이메일을 먼저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우리는 이게 되게 익숙하죠.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당연하면 이 화면처럼 오른쪽 화면처럼 당연하면 그냥 뭐 인지를 못해요. 근데 왼쪽 화면처럼 당연하지 않게 나오면 뭔가 불편하고 이 비밀번호가 위에 있는 것이 도드라져 보여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 당연한 UX를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별로 의미 없는 장점인 것 같아요. 넘어가고 예제를 보면은 요게 이제 저희가 만든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다이얼로그입니다. 경로 우전성. 여기 처음 들어보네요.
네, 다이얼로그인데, 보면은, 마우스로, 여기 보면은, 닫는 버튼이,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요, 왼쪽에 있어도 돼요.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그냥 아래에 닫기라고 있어도 되고, 뭐, 여기에 나가기라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에 뭘 하나를 써도 상관없지만, 이것들을 섞어서 쓰기 시작하면은, 사용자가 혼란스러워하죠. 나쁜 UX가 됩니다. 또 하나만 좀 일반적으로 써야 즐겁게 유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일을 할 때도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일을 할 때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긍정과 부정에 대한 메시지인데 다이얼로그에서 뭐 확인과 취소 버튼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도 취소 버튼 이렇게 취소 버튼을 빨간색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차이 없이 똑같이 검정색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섞어 쓰게 되면은 나쁜 UX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 이제 당연한 U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당연한 UX, 일반 UX 일관성으로만은 이 디자인 시스템이 깨진다는 걸 봤죠. 왜냐면 조직의 변화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당연한 업무 방식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앞에 당연한 UX 플러스 당연한 업무 방식도 디자인 시스템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정 사람이나 특정 조직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우선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서 그냥 당연하게 일하는 그런 조직, 또 그 절차를 따르는 문화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다시 봤을 때 그 안에 우리는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생각을 했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당연함이라는 규칙은 당연한 UX이고요. 우리가 혁신해야 될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따랐던 업무 방식, 이런 업무 방식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당연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해요. 아까 디자인 시스템 전이었는데 이제 디자인 시스템 만들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배민 셀프 서비스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가 팀 이름처럼 배민 셀프 서비스라는 제품이에요. 요것은 뭐 배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죠. 요거는 음식점 가게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면은 장사할 때 여기 뭐 정상 금액이 얼마고 또 매출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게 사장님들을 업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는 주문 고객이 아니라 업주 고객이 따로 있는데요. 그 전에 이 배민 셀프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주 고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 디자인 시스템마다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서비스에 저희가 저희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배달의 민족은 기본적으로 오토 서비스죠. 오프라인에 있던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가져간 오토 서비스인데요. 고객 관점으로 보자면 B2C이기도 하고 B2B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앱을 켜서 배민으로 주문을 하면 되는데 그런 유저들은 우리가 주문 고객이라고 하고요. 방금 우리가 보여드렸던 배민 셀프 서비스라는 걸 사용하시는 분, 즉 배민 플랫폼 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업주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업주분이 만든 음식을 배달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라이드 고객이라고 해서 저희 고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유저가 같이 움직여야 저희 비즈니스가 돌아가게 되는 구조죠. 저희가 주문 고객이 앱을 키고 배민 앱을 키고 뭘 선택할 가게를 찾겠죠. 가게를 찾고 이 가게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고 요거 먹어야지 하고 주문을 넣어요. 그러면 그 주문 정보가 우리 그 배민 플랫폼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배민 플랫폼에서는 그 가게 사장님에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이 업주 고객은 그 알람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이거 주문 받겠어, 조리하겠어 하고 조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리 중이라는 것을 배민 플랫폼에 알려주죠. 이와 동시에 배민 플랫폼은 그럼 주문이 들어왔고 지금 조리가 시작됐어. 그러면은 배달해야 되는데 근처 라이더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배달하실 분은 이제 라이더들이 제가 배달할게요라고 해서 그 배달을 잡죠. 이렇게 각 3명의 유저가 동시에 움직여야 비즈니스가 굴러가고 배달이 도착되고 주문 고객은 음식을 받아서 먹고 리뷰 남기고 이런 식의 플로우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플로우가 있으려면 이전에 업주 고객이 우리 플랫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입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게가 들어온다. 입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주문을 하기 전에 미리 그 가게 사장님들의 정보가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업주 정보, 그리고 업주가 운영하는 가게 정보, 그리고 가게에서 판매하는 메뉴, 그리고 또 뭐 광고 정보도 들어와야 되고요. 또 주문 고객이 많이 쓰는 쿠폰에 대한 정보도 다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업주 고객이 들어오려면 네. 사실 이거는 금방 빨리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시스템과 그렇게 큰 연관은 없었어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업주 고객이 배민 서비스에 입점하려면 과거에는 직접 맨투맨으로 만나서 혹은 전화로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배민 셀프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장님이 직접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민 셀프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도메인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민 앱을 열어보면 가게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게 들어가는 메뉴도 있고 리뷰도 있죠. 그리고 또 주문하기 전에 쿠폰 있나 없나 체크해야 되니까 쿠폰 정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짤중에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맨 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실제 프론트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지 그 아래에는 굉장히 큰 백엔드 덩어리들이 있어요. 배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백엔드 부분들이 많고요. 각각의 이런 가게나 메뉴, 리뷰 이런 것들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메뉴 팀이 따로 있고 리뷰 관련된 팀이 따로 있고 쿠폰도 따로 있고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팀이 배민 플랫폼 실이라는 실 산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배민 셀프 서비스라는 프로덕트는 이 배민 플랫폼 실 내에 있는 각각의 팀이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서비스의 변화를 셀프 서비스가 다 수용해야 되는 구조예요. 또 반대로 그 셀프 서비스에서 뭔가 입력이 들어가면 이 입력을 각 마이크로 서비스 쪽으로 형식에 맞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또 굉장히 좀 변화에 민감한 그런 프로덕트죠.
제가 시간이 너무 많다고 쫄렸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쫄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일하는 방식을 보면 요 개발이라는 것이 저희 팀이에요. 배민 셀프 서비스 팀. 저희 팀인데 각 팀의 기획자들이 저희 팀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배민 셀프 서비스 안에는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다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게라는 페이지도 있고요. 가게 관리, 또 메뉴 관리라는 페이지도 있고 그래. 그러면 가게 팀의 기획자가 그 가게 관리라는 화면을 기획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을 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뭐 UI도 만들고요. 또 그 가게 관리 화면 안에서 어떤 입력란이 있어야 되고 그 뭐 인풋 창에는 어떤 가이드가 표시돼야 됩니다. 다 고민해서 전달합니다. 뭐 입력을 잘못하면 무슨 색깔로 인베리드 하다라고 메시지를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다 정해서 저희 개발팀으로 전달을 해주죠. 그럼 이제 개발팀은 그거 받아가지고 화면 만들고 요구사항 그 정책들을 다 집어서 개발하죠. 근데 이러한 요구를 하는 팀이 뭐 한두 개 정도 된다면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운영되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각 팀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 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실에 있는 팀을 포함한 유관 부서가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 한 10개 팀이 요 한 팀에다가 각각 요구사항을 주게 되면 좀 일하는 것이 복잡해져요. 또 에러 메시지를 정할 때도 뭐 어떤 팀은 구어체로 보내고 어떤 팀은 모노체로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인밸리드한 인풋 창의 테두리 색상도 각각 다 다르고 그리고 뭐 그 톤앤 매너라고 하죠. 그 뉘앙스 같은 것도 많이 달라서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다 그대로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코드에 공통 로직이 있죠. 왜냐하면 재활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 로직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 팀은 좀 그 다른 요구사항을 주었을 때 그 공통 로직에 분기가 발생해요. 여러 번 발생하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스템 복잡도가 올라갔어요. 나중에 그 관련된 부분을 수정할 때는 모든 분기 부분을 다 따라가서 일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전형적인 안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그 업무 프로세스가 이 조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조직 간의 차이에도 되게 민감한 프로덕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건 저희 이제 개발팀에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었고요. 이것과 무관하게 작년 초에 그 배민 셀프 서비스 전면 개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과제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하게 됐어요. 했던 배경은 그 업주 고객이 이 배민 셀프 서비스를 쓰는데 전체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100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절반도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장사를 하다가 중국집인데 단무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단무지를 품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단무지 품절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해야 그 고객센터에서는 어드민 접속해서 품절 처리하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품절 정도만 배민 셀프 서비스에서 제공을 했고
나머지 기능, 나 오늘 쉴래요, 나 쿠폰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식이었었어요. 셀프 서비스 IE 지원하나요? 다빈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IE 10일까지 지원합니다. 네, 1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업주 고객에게 지원해야 될 기능을 90 이상으로 하자라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프로젝트의 범위를 보면 작년이었군요. 그 전에는 저희가 프론트 스택이 우한 JS라는 사내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우한 JS로 되어 있던 부분이 상당수였고요. 또 일부는 리액트랑 타입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그 예전 버전의 데미 셀프 서비스를. 근데 이 부분을 모두 다 갈아엎고 지금의 뭐 기술 표준, 거의 기술 표준이 됐어요. 리액트랑 타입스크립트로 다 갈아엎는 그런 범위였고요. 페이지로 하면 한 50페이지 정도 되고, 뭐 다이얼로그가 140개, 대부분 다 폼이었어요. 왜냐면 유저가 들어와서 뭐 가격 수정하고 뭐 문구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대부분 폼이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요새는 다 이런 뭐 노트북보다는 핸드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도 다 지원해야 됐었고. 그리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쓰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에서 호출해야 될 API 엔드포인트가 13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13개의 API 호스트에 호출하는 API가 한 150개 정도 되고요. 그래프QL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 반대로 저희 서비스에서 사장님이 입력하는 인풋을 검증하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 API로 전달하는 데이터 검증 작업까지 나가요.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프로젝트 중에는 꽤 규모 있고 컸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같이 5분이 개발했죠. 5명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이 하는 동료도 좀 많았고요. 모시티로 가면 안 돼요? 영상이 스트림입니다. 네, 이거 끝나면은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네. 이런 제약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개발 기간이 짧고, 저희는 워터풀 프로세스인데, 기획 디자인 앞에 있고, 개발 투입 뒤에 있어서 개발 쫄렸다. 그런 얘기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개발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게 아니라, 디자이너 분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요번에 디자인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적용해보자. 이렇게 먼저 좀 디자이너 분들이 제안했습니다. 초반에는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릴레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실 잡아놓고 컴포넌트 디자인 쪽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더라고요. 라이브러리 단위들을 다 정의하고 얘가 모바일 화면에 대한 어떻고 데스크톱 화면에 대한 어떻고 이런 규칙들을 계속 릴레이 회의만 했어요. 회의로 정리를 했고요. 그중에 몇 가지를 해보면 저희는 그 입력 폼이 많아요. 유저가 들어오면은 이건 이제 휴게 시간 정하는 건데요. 가게 나 월요일 쉴 거야 라고 했을 때 휴게 시간을 선택하는 화면인데 얘가 같은 화면일 때 조회하면은 이렇고 편집하면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디자이너분 혼자 개발자분이 여기서 개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웬만하면 코드를 재활용하고 싶죠. 네, 요 컴포넌트와 요 컴포넌트를 두 벌로 만들고 싶지 않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활용하고 싶은 거죠.
또 그러한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디자이너분한테 전달했어요. 또 디자이너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반응형인데요. 기존에는 그 두 거를 작성해줬어요. 모바일 화면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고 데스크탑 버전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고 두 걸 작성해서 이게 뭐 개발 무조건 두 번 해야죠. 뭐 버그 픽스 할 때도 양쪽 다 해야 되고요. 뭐 디자인 작업할 때도 양쪽 다 해야 되고요. 예, 부트스트랩 아니에요. 부트스트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직접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개발 쪽에서 이것도 먼저 얘기했죠. 반응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재활용하고 싶으니까요. 코드 한 벌로만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디자인을 잡을 때는 조금 그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디자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날짜를 설정하는 화면이 모바일에서는 팝업 형식으로 뜨고 데스크탑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플로팅돼서. 근데 이런 것은 CSS만으로는 좀 어렵죠. 네. 그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가능하다 하더라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자바스크립트를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로는 해결할 수 있죠. 이게 모바일인지 데스크탑인지 자바스크립트로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뷰를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또 반응형을 할 때도 꼭 미디어 쿼리만 고집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용량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풋 창에 대한 유효성 검사인데요. 그 각 상황에 따른 UI를 먼저 디자이너분들이 다 정해줬어요. 기본 화면일 때, 그리고 포커스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디세이블 됐을 때, 에러가 있을 때, 이런 것들 먼저 정의하고 개발을 하게 돼서 네, 중복 코드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3개 정도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것, 협의를 할 때는 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좀 상대방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네. 근데 이제 디자이너 분한테는 라이브러리라는 걸 쓰더라고요. 아마 피그마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런 용어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디자인을 코드로 구현할 때는 요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바꿔주면은 코드를 좀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개발에 대한 우리 입장에 대한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좀 충분히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도 상대방의 얘기를 수용하는 것도 필요했어요. 아까 앞에 데이트 피커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저희 개발 쪽에서는 그냥 HTML5의 기본 그 데이트 피커 있잖아요. 그냥 왠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아서 그걸 쓰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디자인 쪽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할 때도 그래도 디자인 수용하자라고 했고요. 반대로 이제 지도를 만들 때 저희는 사장님이 이 서비스를 쓸 때 나는 배달을 어디까지 할 거야 라고 해서 지도에 배달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특정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 좀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UI도 의존적인 게 나오죠.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디자이너분한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디자인대로 따라가려면, 아, 개발 공수가 너무 많이 든다. 솔직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디자이너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수긍하시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 개발 쪽 얘기가 좀 많이 들어요. 디자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김한빈님께서 뭐 반응을 고려할 때는 두 가지 정도만 권한을 했는데, 저희는 세 가지, 네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제일 작은 모바일이랑 태블릿, 그 데스크탑, 그리고 하나 더 큰 게 있는데 아마 그게 맥스 사이즈인 것 같아요. 브릿포인트를 한 4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민식박님께서 코드 재사용을 위해 어느 정도 디자인 변경을 부탁하시기도 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라이브러리 의존적이고 이거 일정 안에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로 디자이너분한테 상황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러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 릴레이 회의를 하고 또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또 수긍하기도 하면서 규칙을 정했고요. 그게 규칙을 정하고 나니까 좀 자연스럽게 일관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회의하고 돌아가서 디자이너 분들은 부족한 컴포넌트를 더 디자인하기 시작했고요. 개발자들은 저희는 이제 좀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하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는데 그때 이제 5명의 개발자가 화면 하나만 보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나머지 컴포넌트를 병렬로 만들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만들었어요. 한 일주일 채 못 걸렸죠. 일주일 만에 1차 버전의 디자인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저희가 협의된 규칙을 만들고 또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고 나서 이걸로 일을 시작하니까 좀 빠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기획서가 전달되면 디자이너는 화면을 그리진 않아요. 화면을 그리지 않고 우리가 협의했던 규칙, 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이렇게 딱딱딱 배치를 하시죠. 그럼 동시에 개발자도 이미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구현체가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화면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베타 서버 같은 데 올리면 디자이너들이 보고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었는지 검수만 하는 그런 플로우였어요. 이 부분만 요 컴포넌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바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페이지를 만드는 속도가 빨라졌고요.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병렬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도 그렇고 개발자도 그렇고 막 1픽셀 정하려고 고민하지 않고 또 뭔가 색상이 다르네? 개발자가 보기에는 색상 똑같은데 디자이너 보면 다르다고 하잖아요. 봐보면 진짜 다르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미 다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UX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디자이너도 보고 개발자도 그렇고. 디자이너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도메인 팀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도메인 팀의 업무 방식도 좀 바뀌었어요. 네. 기존에는 각 도메인 팀의 기획자가 화면을 다 그려서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규 피처만 알려줘라. 그리고
입출력에 대한 규격만 전달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규칙이 다 디자인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그마 써서 그 라이브러리 갖다가 이렇게 화면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또 좀 기획자 분들도 좀 더 화면 기획하는데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규칙을 정하고 나니까 좀 일을 규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제는 좀 기술적인 면을 좀 볼게요. 그리고 43분. 네, 그 질문이 왔으니까 동준리 님께서 계획된 내용을 뒤집어진 적은 없으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운영하면서 종종 있고요. 예, 사실 근데 디자인 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은 좀 업무의 우선순위에 딱, 왜냐면 피처 개발이 먼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갈수록 좀 디자인 시스템의 시크가 안 맞는 부작용도 지금 좀 있어요. 네.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에그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자분이 다 정해 주는 건 아니고 에러 메시지에 대한 스펙만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문구는 패스워드는 6자만 입력해 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최소 문자, 최소 글자 길이 이런 스펙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에러 메시지는 디자인 시스템이 다 출력해 주는 거죠. 요거는 저희 그 배민 셀프 서비스 팀, 저희 팀인데요. 저희 팀의 프론트 채용 공고문이에요. 저희 채용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배미 안에 있는, 우한 형제들 안에 있는, 프론트 채용 공고에 보면 지원 자격이라고 해서 거의가 다 타입스크립트 리스트가 있어요. 또 작년부터일까요? 작년, 재작년부터는 거의 이제 사내 표준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작은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데미 셀프 서비스라는 프로덕트도 100% 타입스크립트와 리액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상태 관리가 필요해요. 상태 관리에 대해서는 팀 바이 팀이에요. 팀별로 리덕스를 쓰는 데도 있고, 모빅스를 쓰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모빅스를 썼어요. 모빅스 편하죠. 모빅스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디자인 시스템의 구현체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UI 컴포넌트는 다 있어요. 타입이나 아이콘, 이미지 버튼 다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그 외의 것들 좀 있어요. 뭐 API 처리하는 거. 보통 API 할 때 엑시오스나 패치 이런 거 쓰는데 그런 걸 랩핑한 유틸리티성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캐싱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저는 이제 리액트를 바로 쓰진 않고 좀 랩핑해줬어요. 네, 그리고 폼 밸리데이션 또 저희는 사내 로깅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로그 관련된 코드 네, 이런 것들이 디자인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다 이런 도메인 관련된 어찌 보면 금치어 처리 이런 것도 좀 도메인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도메인 관련된 것도 디자인 시스템에 있었던 이유는 초반에 저희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디자인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좀 편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디자인 시스템이 상태가 없어야 되고 도메인과 격리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산성 측면에서 보자면 그 당시 저희 팀 상황은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기간 안에 40일이라는 기간 안에 다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워크샵을 해요. 배미 무한형제들은 주 35시간이죠.
그 중에 5시간을 워크숍에 쓴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을 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합니다. 코드 리뷰도 하고요. 보통 코드 리뷰하면 플리캐스트 날려가지고 텍스트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솔직히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코드 리뷰할 때 직접 설명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 담당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거 롤링하는 것도 하고요. 뭐 1년에 뭐 한두 번은 롤링 되는 것 같아요. 뭐 코딩 컨벤션도 정하고, 토익 프로젝트, 뭐 기술 토론, 세미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한 2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어요, 많게는. 이러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코드를 함께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또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디자인 시스템도 좀 빨리 만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저희가 화면 하나 넣고 디자인 시스템 빠르게 만들었던 이유가 이런 서로 이미 좀 뭐라고 하죠? 팀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규칙들을 만들었냐 해서 간단한 코드를 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50분이죠? 엄청 빠르네. 조금 더 해도 돼요.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여러분 조금 더 해도 된답니다. 제가 이게 어려운 코드 아니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 위에가 CSS, 정확히는 사스 코드고요. 아래는 리액트 코드예요. 먼저 이제 디자인 시스템의 피그마를 보면 디자이너분이 색상 정의를 해요. 뭐 모든 색상을 다 쓸 수는 없죠. 그 중에 이제 써야 될 색상만 다 추려놔서 블루라는 그런 이름으로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색상 실제 피그마에 가도 이런 이름이 있고요. 실제 저희 사스 코드에도 똑같이 이름을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팔레트 테이블이 똑같이 코드에도 있고요. 그거 플러스 계층을 하나 더 뒀어요. 백그라운드 액센트라는 변수로 하나 더 넣고 거기에다가 블루라는 색상을 정해요. 1번 줄에 있는 것을 3번 줄에 바로 색상값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팔레트 영역을 따로 나누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쓰는 의미 있는 색상 변수를 따로 나누고. 네. 이 코드 폰트는 뭐 IBM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구글 슬라이드에 있는 게 있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그럼 그렇게 이제 색상 변수와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색상 변수 계층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버튼에서 쓰이는 색상들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안에는 버튼이 4가지예요. 프라이머리 버튼, 세컨더리 버튼, 덴저 텍스트 버튼. 우리가 만들어놨던 규칙에 따라서 CSS 정의를 했고요. 이걸 가져온 게 아래 리액트 컴포넌트입니다.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에서 만든 그 규칙을 다 리액트에 프롭스로 받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프롭스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버튼 스타일이라는 프롭스로 아까 정의했던 규칙에 맞는 프롭스 값들을 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버튼에서 받고요. 버튼 안에서는 기본적인 버튼 클래스와 프롭스로 받은 버튼 스타일,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를 받도록 했죠.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버튼을 열고 프라이머리를 전달하는. 세컨더리를 쓸 거면 세컨더리를.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덴저 버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규칙은 색상만 있는 게 아니라 크기에 대한 규칙도 있죠.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에 대한 규칙도 코드로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UI를 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이 뭐 버튼, 뭐 박스, 블랙, 다이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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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의 네,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제가 좀 지나갈게요. 음, CSS를 적용, 제가 질문 좀 이따 볼게요. 이거 설명하고. 네. 이건 뭐 지도 관련된 컴포넌트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반응형인데 CSS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바스크립트로 했다인데요. 내비게이션 바가 여기 이거는 데스크탑용이고요. 이거는 데스크 모바일용이에요. 완전히 UI가 다르죠. 동작도 달라요. 이건 X 버튼 누르면 닫히는 거고 얘는 닫히는 게 없어요. CSS 미디어 쿼리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모빅스를 이용해서 옵저버블 스토어를 하나 만들어서 브라우저 창 조절에 따라서 너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리사이즈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너비 값을 변경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너비를 계산해서 모바일인지 아닌지 계산할 수 있는 벡터를 뒀고요. 그리고 스토어는 그 브라우저 창 조절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스토어입니다. 요거를 내비게이션에서 쓰는데 이것은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예요. 그 상태를 구독하고 있고요. 랜덤함수 보면은 이 스토어의 이지 모바일에 따라서 모바일이면 모바일 내비게이션, 즉 요걸 보여주고요. 데스크탑이면 요거를 보여주는 식으로 분리처리를 했죠. 그래서 아까도 뭐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실제 구현된 요 각 내비게이션은 코드가 또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이너와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요. 기획자와 개발자가 지켜야 할 규칙.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자가 이전에는 이런 에러 문구를 다 일일이 정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스펙만 전달받죠. 요거는 10자 이상이어야 돼. 또 요 텍스트 에리어에서는 금치고가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스펙만 받아요. 그러면 이미 디자인 시스템에 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만 코드를 작성하면 바로 이 아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10이 아니라 뭐 3이라고 하면 3글자 이상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겠죠. 그렇게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개발자 간에 지켜야 될 규칙도 있어요. 보면은 이 디자인 시스템 안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봤죠. 이거 뭐야, 트윈랜드 CSS 같은 건데 이미 이런 유틸리티성 CSS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그 간격도 뭐 단위를 정해서 뭐 8의 배수, 8픽셀 배수, 뭐 4픽셀 배수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PT2다라고 하면 패딩 탑 2, 그래서 8이 16픽셀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정해놔서 개발자가 개발을 할 때 인라인 CSS나 별도의 CSS 정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틸리티성 CSS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패딩 탑 2다. 패딩 탑 2예요. 근데 같은 화면인데 이게 스몰 모드일 때는 패딩 탑을 3을 줘라. 이런 식으로 반응형으로 동작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그 팀원 구성이 5분이었는데 실제 그 퍼블리싱에 좀 더 장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스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 당시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 같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CSS 라이브러리 있었지만 사스를 이용했던 이유도 저희 5명 개발자 모두가 익숙한 건 CSS이기 때문에 사스를 썼고요. 마찬가지로 SVG 기반의 아이콘도 CSS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웹 폰트 제너레이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썼어요. 이런 이미지 파일들을 다 받아가지고 웹 폰트로 만들었죠. 요 툴을 쓰면 이 파일을 읽어가지고 폰트 파일을 만들어줘요. 디자인 시스템이랑 폰트 파일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CSS 클래스 이름만 써서 아이콘을 쓸 수 있게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리액트가 뭔지 정도는 아시는 것 같은데, 역시 초초님의 질문, 디자이너들은 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포토송 비슷하게 생겼죠. 디자이너 분들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네,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마지막 빨리 끝낼게요. 디자인 시스템 이후에, 사실 저는 요 프로젝트를 처음 하고, 1년 전에 하고 런칭을 하고, 딴 팀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요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하게 됐는데, 좀 궁금했어요. 이 디자인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체감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발표 준비하면서 좀 여쭤봤는데, 우선은 좀 의사소통이 좀 이전보다는 명확해졌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디자인에서 피그마에서 관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와 컴포넌트가 일치하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다이얼로그요 라고 하면은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또 기획자랑 떠올리는 게 같아요. 네. 프라이머리 버튼이요 하면 또 다 똑같은 걸 떠올리죠. 또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해졌고요. 또 이번에 배민 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 할 때도 비교적 빠르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디자인 업무는 좀 디자인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예요. 기능 개발이 먼저라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발 리소스가 부족하면 항상 뒤로 밀려서 디자이너가 관리하는 디자인 시스템과 개발자가 관리하는 디자인 시스템이 좀 싱크가 안 맞으더라고요. 그래서 좀 디자인과 코드가 안 맞다. 그런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마지막에 얘기했죠. 작년에 만들 때는 디자인 시스템 안에 도메인 코드가 좀 있어서 좋았다. 평면성이 좋았다인데 이게 이제 디자인 시스템 배민에서 배민 셀프 서비스 팀에서 만들었대 라는 얘기가 돌았나 봐요. 우리도 한번 써볼게요 라고 했는데 이게 당장 가져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프로젝트에 좀 강하게 디펜던시가 있어서 그런 게 안 됐다.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이제 배민 안에는 업주 고객이 쓰는 서비스는 배민 셀프 서비스 말고도 많아요. 배민 상회라는 것도 있고, 또 배민 아카데미라는 것도 있고요. 배민 사장님 광장이라는 것도 있어서 꽤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덕트는 많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유저는 한 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에게 일관적인 UX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디자인 시스템에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과 운영 업무의 혼재. 그래서 매번 디자인은 좀 후자에 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잘 안 되더라. 그냥 올라온 대로 할게요. 찬원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우드민 포함 디자인 시스템을 먼저 다 정리해두고 UI 컴포넌트부터 다 만든 후에 피처 개발을 진행하시나요? 네, 이게 아주 베스트죠. 교과서적인 건데
그렇게 했던 게 이 배민 셀프 서비스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생각만 했고 그렇게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잘. 이게 그 연관자들과 좀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정도 마련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시스템 이런 거 필요합니다. UI 컴포넌트 먼저 만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협의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선생님 질문 감사하고요. 이거 적어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신현성님 디자인 시스템과 컴포넌트 코드의 분리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다시 일치시키기 위한 메인테너ンス 코드는 어떠신 것 같은가요? 이게 이게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제 그 당시에 작년에 일했던 기존 멤버들은 좀 무디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저희 팀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신 분들이.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디자인 시안이랑 코드랑 너무 좀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일했던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트가 있죠. 코스트가 있고 항상 그 실무자 집단에서는 이거 필요하다, 리소스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은 그것을 위한 좀 리소스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피드스탑이라는 걸 운영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이렇게 경주하면은 중간에 멈춰가지고 바퀴 갈고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저희도 프로덕트를 그냥 만들면서 맨날 달리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정비하자. 그런데 아마 그런 시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추측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리키킴님 가변성이 높은 제품 페이지보단 지속적 기능 추가 이슈가 생기는 관리자 페이지에 디자인 시스템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B2C 페이지, B2C 서비스보다 그런 데는 디자인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UX의 일관성, 당연함이 필요하죠. 근데 관리자 페이지에 디자인 시스템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 관리자 페이지도 한두 명이 쓴다고 하면은 저는 좀 오버스펙인 것 같아요. 네, 몇 명, 10명, 10명이 쓰는데 너무 오버스펙을 하면 낭비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저는 좀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커지면 그 관리자 페이지도 쓸 사람이 되게 많을 수 있죠. 저희처럼 그런 페이지의 권한 관리를 해서 고객센터가 쓸 수도 있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매번 조직이 변하면서 사람이 바뀔 텐데 그때마다 관리자 페이지를 쓰는 매뉴얼을 볼 수는 없잖아요. 좀 상식적인 당연한 UI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질문 감사하고요. 지금 질문 3개 했고 그래 2개 남았어요. 자, 김찬호님, 다른 찬호님이시군요. 네, 김찬호님은 전면 프로젝트와 디자인 프로젝트를 어떤 쪽으로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되어 있는 기술 스택을 통합하는 개편 프로젝트와 디자인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추가 기능 개발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는지 혹은 우선순위를 두고 프로젝트 하나씩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앞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를 해버렸는데 저희는 그 디자인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어요. 디자인 시스템 1차 버전은 일주일 만에 만들었고요. 나머지
7주, 아니 7주가 아니구나. 7주도 안 되죠. 네. 아무튼 총 기간에서 2달 안에 그 디자인 시스템과 프로덕트 개편을 다 했죠. 그랬고요. 그리고 추가 기능 개발은 그냥 운영으로 꿈에 예, 잠자기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이것은 이재훈님, 질문을 할게요. 리스트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디자인 시스템 하고 계시네요. 타이틀하고 캡션이 있으면, 타이틀과 캡션이 있으면, 캡션은 뭐 서브 타이틀 같은 건가 보죠. 리스트 컴포넌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습니다. 이때 디세이블드 상태의 디자인을 만들고 싶을 때 리스트 CSS에서 타이틀 캡션 색상을 처리하는지 리스트 CSS에서 그 색상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타이틀 캡션에 프롭스로 넘기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지. 여기 예제도 있네요. 예시해가지고, 꼭스 리스트 디테일을, 그렇게 컴포넌트들을 조합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스트 컴포넌트 안에 디세이블드 넣어놓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CSS는 다 네스티드 되어 있어서 중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텍스트에 관련된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렇게 해서 리스트에 있는 CSS가 하위에 있는 텍스트의 CSS를 알아야 된다는 의존성이 좀 생길 것 같네요. 네. 이것은 제가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질문 감사드리고요. 소음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소음까지 마무리를 해서 지금 24분인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참 퇴근하시고 이렇게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뭐 퇴근 안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야근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앞으로도 저희 우아한테크 세미나 매달 하니까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팀장님도 보고 계시는데 저는 배민 셀프 서비스 팀이고요. 저희 프론트, 백엔드 다 채용하고 있어요. 꼭 많이 지원해 주시고 같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